그와 같은 포유류로부터 뭐로 진화했습니까?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진화론에서 얘기하죠. 자,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쓴. 그러면서 점차 뭐예요? 원숭이의 뇌가 점차 사람 뇌처럼 커가는 수많은 뭐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다윈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땅의 짐승을 어떻게 창조했죠? 육축을요?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것을요? 종류대로 최초부터 창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는 불변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화석을 찾아보면 한 종에서 한 종으로 변해온 증거가 있는 화석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데, 자, 이것이 있다면 뭐가 맞습니까? 진화론이 확실히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연대로 볼 때 아주 2억 년, 3억 년, 5천만 년 아주 오래전 거라고 하는데, 화석이라는데 그 오래전 화석하고 지금 오늘날 화석하고 똑같아요. 자,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맞다는 겁니다. 화석을 잘 살펴보게 되면 진화론이 맞는지 성경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의 고생물학자인 스티븐 굴드라는 교수입니다. 이 스티븐 굴드가 뭘 선언했느냐? 한 종에서 한 종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 화석 없다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진화론자예요. 유명한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이 종은 불변한다. 종의 불변성을 화석 증거의 부족이란 이유로 어찌 반론할 수 있단 말인가. 갑작스러운 종의 출현 때문에 화석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종의 불변성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한 종에서 한 종으로 진화되어가는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는 거예요. 이분 결론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엘드리지라고 하는 과학자가 또 있는데요. 그 사람과 나는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많은 동료들에게 정말 당황스러웠다. 자, 굴드가 뭐예요? 이 사람이 화석 연구의 대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자기가 발견한 화석들, 또 다른 진화론자들이 발견한 화석들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고리가 빠졌다. 이렇게 해서 빠진 고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진화됐으면 중간에 계속 고리가 메워져야 하잖아요. 근데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예요? 진화론자들인 동료 과학자들에게 이것이 중간 단계 종이 없지 않느냐 인식을 시켰더니까 뭐예요? 대부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25년간의 끈질긴 설득으로 이제는 우리 주장이 일반 학자에게 마침내 인정받게 되었다. 하여튼 이분의 나타낸 결론은 뭐냐면 종의 불변성은 뭐다? 실제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두 가지 형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점진적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그래서 한 종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돼서 다른 종으로 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맞다면 뭘 제시할까요? 중간 단계 화석들을 제시할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굴드가 아무리 봐도 뭐가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한 종이 있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 한 종이 쭉 있다가 뭐예요? 빠른 짧은 기간 동안 뭐가 된대요? 갑자기 새로운 종으로 진화된다는 거예요. 왜 또 표정들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단속 평형설을 다른 말로 하면 도약진화라고 합니다. 도약진화.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라 축적이 됐다가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종으로 짠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대안적인 추론입니까? 예, 대안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화론 영역에서는 두 진화론 영역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점진적 진화론이 맞느냐, 단속 평형설이 맞느냐,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뭐라 하죠? 진화론은 100% 입증된 과학적 증명된 사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싸우면서. 예, 무엇이 지금 맞다고 하는지 지금 결론 못 내리고 있어요. 점진적 진화론이 주류고요. 단속 평형설이 지금 소수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진화론 자체에서 야, 점진적 진화의 증거가 없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 유일하게 설명 가능한 건 이거 아니냐. 그렇다 해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척추동물들이 최초로 진화된 것이 어류라고 봅니다. 물고기. 자, 그럼 물고기는 어디로부터 진화됐을까요? 무척추 동물로 진화했겠죠. 뭐 해파리라든지 삼엽충과 같은 무척추, 척추가 없는 동물에서 척추로 진화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진화했다고 하는 중간 단계 하석,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과학계 논문에서도 한 편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물학 박사인 아리엘 로스라는 분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상 이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 화석이나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한 바가 없다고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인데요. 자, 보니까 어류는 어디로 올라갔답니까? 육지로 올라가서 뭐가 됐대요? 양서류로 진화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의 증거를 얘기하는 게 실리콘스입니다. 오늘 학생 중에 한 명이 다른 것도 얘기한다는데, 진화론의 전략은 항상 뭐냐? 하나를 중간 단계 하석에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비판적인 공격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게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한 10년, 20년 동안 또 그게 아니다는 논문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또 철회하고 또 다른 거.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스를 한번 보시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기를 실리콘스의 앞지느러미를 봤습니다. 화석으로 발견했는데 앞지느러미 화석을 봤더니까 자, 요게 몇 개입니까? 뼈가? 하나요. 바로 밑에는요? 2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뭐 한 6, 7개가 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사람이나 육상동물의 앞다리하고 비슷해. 1개, 2개, 8개. 자, 그래서 뭐예요? 이 앞지느러미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다리로 진화하고 있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화석이 어느 정도 살았대요? 이게 실리콘스가 3억 년 전쯤에 살다가 약 5천만 년 전에 육지에서 살다가 멸종했다. 중간 단계 화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발견이 됐어요? 살아있는 실러켄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살아있는 실러켄스가 발견됐을 때 진화론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앞 지느러미가 어떻게 진화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겠죠? 화석은 3억 년 전 거라며요. 자, 2억 년 전 거라며요. 자, 그러면 2억 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났는데
그러면 앞지느러미가 어떻게 진화됐을까? 이 구조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화석의 구조하고 실제 살아있는 실러컨스의 앞지느러미 구조가 어떨까요? 100%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족관에도 전시가 돼서 지금 사람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다른 데에서 계속 실러컨스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어부들은 뭐냐면 실러컨스를 보호하자는 캠페인도 열고 있어요. 네. 자, 이 카툰을 보세요. 과학자들이 수족관에 있는 살아있는 실러컨스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실러컨스가 살아있는지 뭐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자, 뭐로 보면 미스테리입니까? 진화론으로 보게 되면 미스테리입니다. 2억 년, 3억 년 동안 어떠한 진화의 증거도 없으니까. 자, 근데 성경 말씀으로 보면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종류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무리 긴 기간이 지나더라도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교과서에 실려있는 게 시조새입니다. 자, 시조새라는 이름이 뭐죠? 새에 뭐다는 거예요? 시조예요. 자, 공룡과 같은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되는 뭐란 거예요? 중간 단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중간 단계면 이 시조새는 잘 나는 새일까요? 잘 날지 못하는 새일까요? 잘 날지 못하는 새. 새처럼 날개도 있고 깃털도 있지만 잘 날지 못하는 새로 진화론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의 교과서입니다. 거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한편 생물체가 진화하여 왔다면 과거 멸종된 종과 현존하는 종 사이를 연결하는 뭐가 있을 거다? 중간 단계 화석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누굴 제시합니까? 시조새 화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조새가 왜 중간 단계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했을까요? 자, 첫째 보니까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습니다. 뭐의 특징입니까? 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날개에 뭐가 있냐면 발톱이 있어요. 부리에 이빨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의 특징이죠? 공룡과 같은 파충류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조새는 뭐의 특징과 뭐의 특징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공룡의 특징하고 새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중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발견된 시조새 화석이 몇 개일까요? 6개밖에 없답니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자 중에 스윈턴이라는 사람은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뭐라고 결론 내렸냐?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전혀 없다. 시조새는 파충류가 아니라 뭐다? 완전한 새다. 뭐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깃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타조는 납니까? 못 납니까? 날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학 같은 건 잘 날죠. 조류학자들이 타조는 왜 못 날까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타조의 깃털을 보니까 이게 깃대 보입니까? 예, 이렇게 깃대가 보이고 이쪽에 깃털들이 보이죠. 자, 근데 깃털의 길이가 좌우가 어떻습니까?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잘 나는 새들은 전부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타조는 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더란 거예요. 날지 못하는 새들은.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연구를 했더니까 뭐예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가져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역학적으로. 그것을 조류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주 가까운 최근에. 그래서 뭐예요? 시조새의 깃털을 보기를 원했겠죠. 자, 시조새의 깃털을 보니까 대칭이더란 거예요? 비대칭이란 거예요? 비대칭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완벽하게 잘 나는 새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참새구이 드셔본 적 있습니까? 저 어릴 때는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먹을 수 있는 간식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곤하게 주무실 한 새벽 2시나 3시쯤에 친구들 몇 명이 초가집 지붕 앞에 가면 뭐 있어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참새가 이쯤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다고요. 그럼 밤에 그 손을 집어넣어서 잠자는 참새를 잡아서 구워 먹습니다. 자, 구워 먹는데 껍질 벗긴 다음에 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뼈를 발라내고 먹을까요? 뼈채로 먹을까요? 뼈채로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들의 뼈를 보게 되면 전부 함기골이라고 해서, 함기란 말은 뭐냐면 공기를 함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 우리말로 하면 공기뼈입니다. 새들은 전부 다 공기뼈로 되어 있어요. 잘 나는 새들은. 왜 이렇게 공기뼈로 만들었을까요? 가볍게 해주려고. 네. 그래서 참새는 그냥 와그작 씹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조새 하석을 봤더니, 뼈 하석을 봤더니까 무슨 뼈더란 거예요? 공기뼈로 되어 있더란 겁니다. 잘 나는 특징을 다 갖고 있더란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오래전에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욥기 3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자, 타조의 깃털하고 학의 깃털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타조의 깃털입니다. 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학의 깃털은 어떻습니까?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완전하게 날 수 있는 깃털은, 새들은 다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고, 그 이유는 날 때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깃털의 중앙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언제 기록이에요? 아주 오래전의 기록입니다. 3,500년 전 기록에 성경에서 잘 나는 학의 깃털하고 날지 못하는 타조의 깃털이 같지 않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담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조새를 중간 단계 하석으로 본 이유는 뭡니까? 날개에 뭐가 있다고요? 발톱이 있어요. 근데 타조도 날개에 뭐가 있답니까? 발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타조를 중간 단계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호에친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투라코라고 하는 새들도 날개에 뭐가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들을 중간 단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새의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빨이 있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봤더니까 거기에 보니까 새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새의 부리에 뭐가 있습니까? 48개의 이빨이 있더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는 중간 단계입니까? 아니죠. 이 새의 특별한 특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새의 권위자 중에 그 알란 페두시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사이언스지에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날지 못하는 깃털이 있는 공룡으로 취급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시조새는 뭐가 아니다. 공룡이 아니라 나무 위에서 사는 새다. 자, 나무 위에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나는 새예요? 날지 못하는 새예요? 잘 나는 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생물학에 알아듣지 못할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실을 뭐 할 수는 없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시조새가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다는 것은 이미 시조새 연구가들에 의해서 1984년에 결정이 났었어요. 1984년에 국제 시조새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조새에 대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논문들을 개진했는데 그 컨퍼런스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 합의된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조새 연구자들이 다 모여서 최종 합의된 선언은 다음 같습니다.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의 일종이었으며 근대 새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이미 진화론자들은, 시조새 연구가들은
중간 단계 아니다고 오래전에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계속 싣고 있는 거.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과학자 131명이 교과부에다 청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청원했냐면 과학 교과서에 시조새 내용이 과학적으로 잘못됐다. 과학 교과서인데 시조새가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라고 벌써 과학자들에 의해서 결론이 났는데 여전히 중간 단계 화석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거해달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청원서의 겉장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청원을 받았을 때 교과부 관리가 스스로 이 내용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과부 관리자, 교과부 공무원이 뭐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자도 아니고 시조새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학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7군데에다가 이 청원서를 보내준 거예요. 그때 과학자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시조새에 관련된 논문들을 전부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과학자 사이에서 이미 시조새는 중간 단계 화석 아니다, 결론 났다는 거를 그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두껍게 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그 과학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다 이걸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청원서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전부 취합해서 이 과학자 131명이 다시 보내준 겁니다. 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교학사입니다. 교학사. 교학사에서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자기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교과서 내용에는 뭘 다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시조새 관련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으나, 자, 그러면 서술하지 않았으면 그림을 왜 제시하느냐 이거예요. 존재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그림도 제시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은 청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굳이 그림을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돼요. 교과서에서 뭘 삭제하겠다? 그림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그 답변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출판사에서는 교사용 지도서에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조새가 더 이상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금성출판사 아시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페이지 143쪽에 있는 시조새 관련 내용은 어떻게 할 예정이다? 삭제할 예정이다. 자, 천재교육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중간 단계에 있는 생물로 여겨진다는 문장을 어떻게 하겠대요? 삭제할 예정임. 상상아카데미에서도 이는 조류가 파충류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문장을 뭐 하겠답니까?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7개 출판사에서 몇 개 출판사가 삭제하겠다 결정했을까요? 6개 출판사가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개 출판사만은 논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교과서를 집필하는 이 과학자들이 시조새가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과서에 집어넣었을까요? 자, 시조새 화석이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다 해서 시조새 빼버리면, 실리콘스도 아니다 해서 실리콘스도 빼버리면 도대체 뭘 집어넣기는 거예요? 진화론을 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꼭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찰스 다윈의 말대로 한 종에서 한 종으로 점진적으로 진화되어간 수많은 중간 단계 변이종이 있다면
중간된 게 하석이 이 지구상에 가득 차야 할까요? 소수여야 할까요? 가득 차야 되겠죠. 맞습니까? 너무나도 많은데 소수로 몇 가지만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걔들이 뭐예요? 계속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중간된 게 하석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예요? 과학자 학술대에서 이미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빼면 진화론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시조새 하석 제거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2012년에 9시 뉴스에 이 내용이 등장을 한 겁니다. 9시 뉴스에 과학자 131명이 과학교과서에서 시조새 하석이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라 해서 과학적으로 잘못된 증거라 해서 삭제를 요청했다. 그런데 7개 출판사 중에 6개 출판사가 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음 과학교과서에서 시조새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그걸 그대로 9시 뉴스에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이처지에서 한국의 진화론자들의 속을 긁었습니다. 뭘 자존심을 긁었냐? 한국의 과학자들이 종교에 무릎을 꿇었다. 자, 이거 항상 누가 쓰는 수법이죠? 예, 사단이 이와 같은 전략을 항상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합뉴스에서도 창조론으로 교과서를 수정하면 세계적인 뭐다? 웃음거리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요청했던 건 뭐였죠? 과학교과서에 과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삭제하라 했던 겁니다. 시조새 내용 삭제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의 내용 집어넣으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쓰는 수법이 뭐냐? 과학과 종교의 갈등으로 몰고 갑니다.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항상 승리해요? 진화론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일반인들은 그 9시 뉴스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왜 교회에서 과학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삭제하라고, 그런 걸 왜 그 교회에서 얘기하느냐? 과학교과서는 누가 결정해야 되죠? 과학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종교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론몰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단이 승리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학교과서를 편찬하는 과학자들은 시조새가 중간 단계 하석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왜 집어넣고 있죠? 그거 빼면 진화론 무너집니다. 혹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예, 공산주의를 주창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하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보통 몇백만 명씩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칼 막스, 이제 저가 배울 때는 잘 안 외워져서 칼 막서인데, 이 칼 막스는 이분도 원래는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루터교 신자였고 이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논문을 썼는데 논문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인의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적자 생존 개념을 다인이 얘기했죠. 예. 누구만이 생존할 수 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한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것을 어디에 했냐면 사회 계급 간의 생존 개념으로 끌어간 겁니다. 계급 간 투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노동자, 농민 계급이 자유롭게 잘 살려면 누굴 타도해야 한다?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해야 한다. 이게 공산혁명의 주된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는 결국은 다인의 이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스탈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학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다인의 종의 기원을 읽고서 영향을 받아서 수업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신학교에 퇴학을 당했고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레닌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인과 막스의 저서를 읽고서 결국은 기독교와 결별했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만 배웁니까? 진화론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된 우리가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예방접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네. 사실은 진화론 배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진화의 문제에 대해서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면 예방접종이 딱 되면요. 그거 배우는 순간에 무엇이 잘못됐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접해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예, 아돌프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태인들을 그렇게 증오하면서 그들을 집단으로 학살했습니까? 그런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보다 강한 것은 지배해야 한다. 예. 더 약한 것과 결합함으로써 우수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선천적으로 약한 것만이 이런 것을 잔인하다고 느낄 뿐이다. 그러나 이 법칙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모든 유기적 생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진화는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히틀러도 뭐에 영향받았습니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고 힘이 센 종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독일의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뭐예요? 가장 우수하다는 유태인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만 선택적으로 학살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히틀러가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그의 세계관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하석으로 지금 이제 책에 소개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하석입니다. 자, 근데 말하석을 잘 보시면 원래는 말이 작았다는 거예요. 몸짓이. 에오이푸스는 개만 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이 몇 개였답니까? 4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최근의 지층을 살펴보니까 몸집이 더 커지더란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이 몇 개가 됐죠? 3개가 되더란 겁니다. 그리고 더 최근 지층을 봤더니까 화석이 더 몸집이 크고 몇 개의 화석이 됐죠? 1개의 화석이 되더란 거예요. 2개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의 증거로. 몸짓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차 커졌다. 자, 발가락의 개수가 점차 감소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얘는 말입니까? 말이 아닙니까? 얘는요? 단지 뭐예요? 한 종내에서 변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또 개가 있으면 그 무슨 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필리핀 그 문인호 선교사 가정에 갔더니까 개가 저보다 더 커요. 예. 근데 막 예쁘다고 하는데 저 옆에 오니까 아주 그냥 기겁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개가 큰지. 자, 그런 개가 있는가 하면 이만한 개도 있잖아요. 애완용 개. 자, 그럼 몸짓이 커지는 것 자체가 진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과학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뭐예요? 이런 말이 있는가 보면 팔라벨라라고 해서 새끼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큰 말이에요. 다 크면 한 50cm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진화적으로 볼 때 진화가 덜 된 말입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짓을 갖고서 진화의 증거로 잣대로 쓰는 것은 과학적인 잣대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말하고 가장 작은 말이에요. 다 큰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다른 또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좀 소개하면요. 말의 발가락 수도 진화의 증거가 못 된다. 제3기 중간에서 발견되는 말의 발가락이 2개이거나 1개로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전이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발가락이 4개인 거, 발가락이 3개인 거, 1개가 있는 게 뭐란 거예요? 같은 지층에서 같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진화론적인 해석은 뭡니까? 같은 지층에서 여러 발가락이 있는 말이 같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진화론적으로 보면 같이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의 개수에만 집착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뼈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갈비뼈는 에오이푸스에서 18개였다가 메소이푸스로 진화되면서 15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라이오시푸스라고 해서 19개가 됐습니다. 또 18개가 됐습니다. 허리뼈도 보면, 요추뼈도 보면 7개였다가 4개였다가 3개였다가 1개였다가 5개였다가 뭔 얘기입니까? 진화론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좀 유리한 것만 뭐하죠? 제시를 하고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기 불리한 것들은 어떻게 하죠?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아.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자세히 또드러거려 보면 그 증거가 잘못된 증거다. 과학적으로 문제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른 연구가들이 쓴 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화석 증거는 놀랍게도 여전히 암울한 실정이다. 이상하게도 진화 증거의 화석 사례가 다인 시대보다 더 적어졌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인의 진화 화석 증거의 사례 중 고전적으로 사용해왔던 무슨 화석이요? 말의 화석 사례가 이후에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서 더 이상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용될 수 없게 되어 수정되든지 혹은 버려져야 할 처지에 이른 것이다. 그 이후의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진화 과정을 통해 크기가 점점 커졌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실상은 지금도 진화의 초기종인 에오이푸스보다도 더 작은 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말의 화석들을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해다가 순차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배열한 것이지 실상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화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 화석이 중간 단계 화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교과서를 보시죠. 우리 학생들. 오늘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그림으로 한마디로 표현해 버립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원숭이 머리처럼 작아요. 그런데 4발로 깁니까? 2발로 서 있습니까? 2발로 서 있다는 거예요. 4발로 기다가 2발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짓이 더 커지면서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학생들은요, 이걸 외우게 돼 있어요.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얘가 왜 중간 단계 화석이냐, 어떻게 밝혀졌느냐, 어떻게 결론 내리냐, 이런 건 얘기 안 합니다. 그건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뭐만 실습니까? 결론만 실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교과서가 좀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진화론에. 이렇게 보면 원숭이로부터 해서 중간 단계 거쳐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2차 개선은요.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중간 단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원숭이와 인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 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부는 원숭이로 진화되고 일부는 침팬지로, 일부는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교과서에서는 다룹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모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진화론자들 자체에서도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 얘기할 때 진화론자들이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는 건 뭐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 이런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다투고 있으면서. 인류 진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원숭이 닮았답니다. 여러분들 조상 중에 누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사실은 과학에서는 뭐예요? 사람이 원숭이 닮았다 하지만 미국사에서 가장 어떤 사람을 모멸하는 욕이 뭐죠? 유아 멍키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양심적으로는 내가 원숭이 닮았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나의 조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근데 성경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굴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이런 사고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런던의 동물원에서 영장류를 전시하면서 원숭이 우리가 있었고 옆에 침팬지 우리가 있고 그 다음 무슨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우리를 전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 돈을 주고서 대학생들이 지금 사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우리 속에다가 사람을 지금 매일같이 알바 학생을 바꾸면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 목적이 뭐라고 대변인이 얘기합니까? 이 행성 안에서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리고자 이 전시를 준비했다. 자, 진화론 수용하면 사람은 뭐로 전락되죠? 동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망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는 남아 있습니까? 영적이고 도덕적인 특성들을 그림자가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죄의 성향이 생겨나오게 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자 대신 창조주가 필요하다.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진화론자들이 제시했던 유인원 화석, 중간 단계 화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네브라스카인입니다. 이게 중간 단계다고 1922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배울 때 사회책의 첫 챕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사회책 딱 배우면 뭐가 나오죠? 인간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나옵니다.
그게 첫 장이에요, 첫 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머리는 원숭이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런데 두 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직립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다. 그런데 교과서에 뭐는 얘기 안 합니까? 이 그림 어떻게 얻은 거예요? 이빨 한 개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빨 한 개를 네브라스카 주에서 발견했는데 그 이빨을 연구했더니까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더라. 중간 형태더라 이거예요. 아유, 우리 이빨도 참 천차만별일 텐데요. 이 한 개의 이빨 화석을 갖고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과학적입니까? 예술적입니까? 예술적인 겁니다. 이 나머지 대부분 다 상상에 의해서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이빨 화석조차도 뭐로 발견됐습니까? 멧돼지 이빨 화석으로 과학자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신문지상에 가끔 뭐가 나오죠? 인간으로 진화한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게 신문에 종종 나와요.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자, 네브라스카에 이 화석이 나왔을 때 세계적으로 그 당시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는 식으로 대중매체가 선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교과서에 실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1927년에 뭐로 결정된 거예요? 멧돼지 이빨로 결정됐죠. 자, 그러면 대중매체에서 이게 멧돼지 이빨로 밝혀졌다. 야, 그거 몇 년 전에 발표한 거 잘못됐다. 이렇게 시정 뉴스나 신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일반인에게 강력하게 머리에 세뇌됐던 거는 야, 증거가 있어. 인간은 진화되어 온 증거가 있어. 이것이 강력하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가 뭐로 이 법정에서 채택된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시를 해보면 필드 다운인이라는 화석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 69쪽에 있네요. 슬라이드. 필드 다운인 화석은요, 1908년에 머리뼈 조각 한 조각을 발견했고 1912년에 아래턱뼈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우드워드라고 하는 과학자하고 도우선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런던 대영제국 박물관의 선임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머리뼈는 뭘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뼈를 닮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턱뼈는 보니까 뭘 닮았다는 거예요? 원숭이의 아래턱뼈를 닮았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중간 단계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지금 인류학자들이 찾으려고 혈안이 된 게 뭐예요? 인간의 특징 조금, 원숭이의 특징 조금. 그것만 결합할 수 있다면 뭐로 탄생이 되는 겁니까? 중간 단계 화석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발굴된 현장에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지금 신문기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세웠습니까?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네. 필드 다운인을 발견한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자,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는 다인의 이론은 사실로 입증이 됐다. 그렇게 하고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에서 중간 단계 화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화석의 뼈의 상대적인 연대를 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불소 함량 측정법이랍니다. 자, 불소는 어디에 있어요? 흙에 있어요. 자, 그런데 흙에 묻힌 지 오래될수록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불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불소가 많으면 오래된 거야. 불소가 적으면 최근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머리뼈 일부하고 아래턱뼈 일부가 같은 주인이라면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면
불소가 비슷하게 나와야 합니까? 완전히 달라야 합니까?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데 완전히 달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기구로 판명됐고 800년 된 뼈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까지 했느냐? 머리뼈의 일부 발견됐었죠. 그거를 오래된 것처럼 보이려고 변색 처리까지 했고, 아래턱뼈도 오래된 것처럼 부식된 걸로 보여주려고 줄톱으로 치아를 깔았고, 그 다음에 아래턱뼈 그 관절 쪽을 끼워 맞추려고 거기에 조작한 그와 같은 증거들이 다 발견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2001년 동아일보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거짓말 안 해? 화석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화석을 제시하는 진화론자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진화론자가 거부감. 이거 완전 완곡된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필드다운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드다운 그거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는 것 중에 아케오오랩터라고 화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국에 있는 화석학자들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는 것을 조작된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과학자가 발표했다면 무슨 생각합니까? 사실이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도 뭐예요? 저도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교수들이 지금 뭐에 지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구 실적이에요. 초중고 교사들은 철밥통이잖아요. 여기 초중고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일단 들어가면 뭐예요? 퇴직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는 아니에요. 대학 교수는 2년마다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실적이 떨어지면 짐 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 교수들이 연구 실적 많이 제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필드다운인도 사실 이 스코프스라고 하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1925년에 미국 역사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5년 때는요, 미국은 무슨 국가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유럽에서 넘어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헌법으로 생명의 기원을 뭐에 대해서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성경 이해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을 그건 어기는 거였어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 스코프스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임시교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생물교사를 하는데 사실은 체육교사였습니다. 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이 스코프스라고 하는 임시교사를 통해서 뭘 가르치게 했느냐? 수업 시간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터치하면서 체육 시간에 말이죠. 진화론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에 고소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 고소당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스코퍼스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창세기를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신화로 여긴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제출된 진화론의 증거,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뭘 제시했을까요? 네브라스카인 필드다운인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켈의 배아 발생도를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과학적 증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이 사람이 진화론을 가르쳐서 헌법을 범했다 해서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송하는 이 과정 전체가 텔레비전으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된 겁니다. 방송이 되면서 이 두 가지 증거에 의해서 뭐가 사실로 인식하게 된 겁니까? 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창조론, 교회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진화론의 승리였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존 F 케네디 때 헌법을 수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뭡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오직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뭐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화론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증거로 제시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감리교 목사님 내용, 목사의 그 내용을 제출했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아닌 과학에 의거하여 인간의 창조 과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답을 구해야 한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인간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의 해답을 얻으면 안 되고 뭐에 의거해야 한다고요? 과학에 의거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교의 그 신학교 학장입니다. 마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에 관한 기술들은 빛과 전기, 중력에 관한 법칙과 같이 명백한 진리인 진화론에 의해 부인된다. 성경은 종교적인 면을 다룬다. 성경은 뭐만 다루니까? 종교적인 면을 다루니까 과학적인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 야, 창조와 진화 뭐가 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다.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진화에 의해서 생물들이 존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거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의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죠?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열매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는 것, 자기가 주인 되려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중요하냐 진화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스코프스 재판에서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증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구태의연한 우리 조상들의 믿음 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것은 과학적 가설들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은 인간의 무지를 감추려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러분은 신학을 독단적으로 고집해서는 아니 될 것인데 이는 사악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올바르다. 과학자들은 뭐 하다고요? 올바르다. 그런데 성경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은 실상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히 주장한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성경적 믿음을 재구성하는데 과학자들의 변동적인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오늘날 복음이 영향력 있게 증거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을 어디보다 더 성경보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더 높은 권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얘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프스 재판이 있기 전까지는 성경이 유일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있고서 성경의 자리에 누가 올라간 겁니까? 과학이 올라간 겁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과학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흰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고 틀릴 수 없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다는 오해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끝없는 거짓말을 했던 분이 계시죠? 예. 제가 이 시간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뭐예요? 한 사진을 갖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포샵 처리한 거예요. 그 그림을 갖고서 늘리고 잡아당기고 조작을 해서 6개 케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예. 과학자들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학자가 뭐는 아니다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고 틀릴 수 없다. 과학자들의 말은 다 믿을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연구를 시작하면 뭐부터 세울까요? 가설부터 세웁니다. 가설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자기가 결론을 지어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가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편향된, 이미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갖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는 객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죠? 일본의 고고학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고대의 유물, 구석기의 유물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까 CCTV에 뭐가 찍혔어요? 여기에 있는 그 발굴하는 거기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걸 도굴해 갈까봐 걱정이 돼서 CCTV를 거기에 장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몰랐어요? 이 연구를 책임 맡고 있는 교수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밤에 가가지고 조작된 걸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발견됐다고 한 거예요. 이게 대대적으로 뉴스를 타게 된 거죠. 과학자가 사실은 뭐는 아니다. 객관적이거나 완전 무결한 신은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는 뭐예요? 과학자가 신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로 탈바꿈된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읽고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우리는 이러한 날들에 대해서 창조가 6일 됐다 하는 거, 성경 말씀대로면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7일이 아니고 6일 만에 창조했죠. 7일째는 뭐 하셨습니까? 이 창조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날들에 대한 의미 해석을 놓고 선배 신앙자들의 견해와 상충되더라도 반드시 실질적인 하루로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견해와 상충되는 선배 신앙자의 견해를 만났을 때 비록 그들이 신앙적 선배로서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뭐 할 수는 없다. 훼손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문장으로 그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